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마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 희생자들 앞에 애도의 마음과 그리고 많은 유족분들 그리고 이재민 분들께 도움의 손길, 따뜻한 또 뜨거운 도움의 손길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마음을 안고 3월 28일 스픽스 긴급편성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재명 대표 2심 항소심 무죄, 정말 혁혁하게 무죄를 이끌고 정말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하신 이건태 의원님, 당 법률 대리인이자 부천시 평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더 하시죠. 네.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예. 네. 당 법률 대변인이고요. 우리가 26일 날 이재명 대표님 다들 걱정하시는 그 공소법 2심 무죄를 받았는데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게 탄핵 정국과 또 산불 재난이 있다 보니까 마치 아주 오래된 일처럼 이제 저희들은 거기에는 기쁨은 거의 사라졌고 이제는 뭐 현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헌법재판소 재판 지연, 선고 지연으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지연 등등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내용을 갖고 크게 기여해주고 계신 우리 아이유 이지은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계속해서 그 많은 정보들 주시고 또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도 내시고. 지금 고민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분노와 그다음에 인내심의 한계 저 거의 직면에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버티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집회에 나가서 연대의 힘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와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같이 고민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광화문 안국동에서 함께 하실 거죠? 네,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네. 탄탄TV 김종욱 정치학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이 명찰이 바뀌었어요? 아니, 똑같은 겁니다. 직접 만드셨어요? 아니요, 저희 와이프가 어디서 주문을 와. 해서 만드는데 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 이게 상황 자체가 이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제는 내란과 화마를 진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걸 달고 나오니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여간 이재명 당대표께서 무죄가 돼서 저들이 계속 얘기했던 사법 리스크가 검찰 리스크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예.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내란 진압, 그다음에 화마 진압을 통해서 좀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좀 안겨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재명 당대표 2심 무죄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소위 밭글들을 보면 그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나고요. 유튜브 또 특히 이제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당연히 이 유죄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어떤 기세를 엎어가려고 했던 그런 기세에서 완전히 거꾸로 돼서 지금 솔루션을 못 찾고 오로지 기승전 이재명 뒷발목 잡듯이 하는 것들만 계속하는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향후에 어떤 솔루션을 내면서 또 판을 뒤엎으려고 할지 등등에 대해서 오늘 이건태 의원님 모시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어제 그저께 무죄 판결 선고 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이지은 위원장님. 네. 당연히 우리는 승복한다고 다 생각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이 우리를 보고 승복을 강요했죠. 전 국민을 맞습니다. 보고. 그런데 네네. 그들은 거꾸로 이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승복도 하지 않고 그렇죠. 뭐 당황을 해서 그런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판사니 뭐니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저는 그들은 이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정에 선고 오면 검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넘는 검사들이 갔어요. 네. 아마도 유죄가 나오면 제가 이거 유죄로 이끌었습니다 하려고 얼굴 나오려고 간 것 공치사, 같아요. 스스로. 공치사 하려고 네.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머쓱해졌죠. 와, 그 10명이 갔는데 김성훈 차장 그 구속 실질심사, 영장 실질심사 할 때 아무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비교가 된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그 선고날 가서 본인들이 뭘 하겠어요. 얼굴 보려고 갔구나. 이런 걸 보니까 더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났을 때 구로구청장 그 보궐선거 지원 네. 유세에 가 있었거든요. 2시부터 5시까지 했었는데 유세차 타고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마이크를 잡으면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딱 이것도 무죄, 이것도 무죄, 이거 실시간으로 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도 MBC 생방송을 가서 이 방송에 집중이 안 네, 되는데 맞아요.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함께 봤는데요. 의원님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요약해 주시고 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2심 무죄는 사실은 1심 때 저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1심의 판결이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고 매우 부실한 판결입니다. 저 사건은 기본적인 팩트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네. 이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더라. 이게 첫 번째 유죄가 낸 공소사실인데 이재명 대표는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뉴질랜드 가서 출장 가서 일행 10명이 도착한 날 해변가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10명의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네. 근데 그 사진 중에 이재명 대표로 포함해서 4명만 딱 오래가지고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면서 박수영 의원이 뉴질랜드 호주 출장 가서 골프도 주셨나요? 또 이재명 대표의 마침 그 모자 캡에 골프 마커가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걸 딱 이렇게 화살표로 해가지고 마치 이제 골프 친 직후에 또 치는 도중에 사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때 이제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가 막 쟁점이 되는 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는 그 일환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4명 사진 찍어서 내가 골프 친 것처럼 올렸던데 내가 확인해 봤더니 우리 일행 단체 사진에서 4명 오려내 가지고 만든 거더라. 네. 조작된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 그 중에 한 절반은 내가 지금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을 검찰 해석을 통해 가지고 김문기하고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건 허위다. 이렇게 한 네. 거예요. 거기서 팩트가 가장 잘못된 거고 백현동 발언도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문진석 의원이 지사님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성남시에 있었던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이전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요. 그걸 총괄 설명이라고 저는 표시하는데 네. 그 총괄 설명을 하면서 그 문제가 된 발언, 기소된 발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하여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네. 두 번째 문장은 안 들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요 발언을 그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설명이 쭉 끝난 다음에 백현동을 드디어 설명을 해요. 마지막에. 네. 나머지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가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네. 쭉 얘기하다가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절반 정도 8,000평 정도의 약 1,000억 원 이상의 기부 체납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문장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근데 검사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그 문장을 얘기했다고 기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 다 팩트가 아닌 기소를 한 겁니다. 하나는 확장 해석을 통해서, 하나는 짜집기를 통해서. 근데 이번 판결은 그걸 명확하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딱 인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됐고 네. 헌법 허위사실 공표에 관련해서 그간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많은데 주요 판례가 한 7, 8개 돼요. 네. 1심 법원은 그 7, 8개의 주요 판례를 거의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2심 판사는 그걸 다 적용을 해가지고 네.
아주 정치하게 법률 적용을 했어요.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인식과 기억, 의견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처벌 대상이 아니다. 여기부터 출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2심 판결은 매우 완성도가 높은 판결문입니다. 지금 네. 뭐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이 이상한 주장을 하지만 정말 이상한 주장을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딱 대비해 보면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이 판결은 도저히 대법원에 가서 깨질 이유가 없다. 네. 또 2심 판사들이 작시정하고 쓴 것 같아요. 검찰이 너무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그걸 담아가지고 3심에 가더라도 어차피 검찰이 상고가 예정되니까 깨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쓴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소사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A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B라는 뜻이다. 네. 그런데 B는 허위 사실이다. 창작이네. 전부 다 몇 가지를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제발 말한 대로 좀 들어 먹어라. 나 이거거든요. A라고 얘기했으면 A를 얘기하지. 예. 왜 B라고 얘기하냐. B라고 얘기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A에 대해서만 쫙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주장일 뿐이고 의견일 뿐이고 아니면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허위 사실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시원했다. 너무나 잘 쓴 판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초반에 약간 오해를 했었던 걸 좀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어떤 오해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3월 26일 날 선고를 하겠다. 이걸 제대로 보기도 전에 3월 26일 날 선고를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재판부에서. 네. 근데 보수에서 계속 빨리 해야 된다고 아.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3월 26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보수 쪽인가 생각을 맞아요. 조금 맞아요. 걱정을 걱정들이 했었어요. 많았죠. 근데 지금 끝나고 나니까 와 이 자신감. 내가 그때까지 그래 그럼 그때까지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완벽한 논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해를 해서 또 한 가지 오해를 했었던 게 이 재판부가 손준성 검사 맞아요. 무죄를 했던 맞아요. 재판부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 정말 검찰 조직에서 정치에 개입하려던 선거에 개입하려던 국기문란 사건인데 이거를 1심에서 유죄가 나는데 2심에서 무죄로 했다고 라고 하면서 혹시 윤석열 측 아니야? 라고 조금 오해를 했었는데 사실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손준성이 직접 국힘에 준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배후 세력 윤석열 등의 배후 세력이 김웅한테 직접 줬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배후 세력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사실은 판결문을 안 보고 지문만 보고 오해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그 섣불리 혹시 네. 압박을 네, 한 네.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맞습니다. 사과 말씀이죠. 네. 김 박사님, 네. 저랑 어느 정도 친하면 제가 잘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다 모른다. 저 김 박사님 잘 모릅니다. 잘 압니다. 기준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그냥 장난처럼 할 수 있으면 잘하는 사이겠죠. 근데 네. 이런 말 쉽게 못 하죠. 누구한테도 이런 질문 한다는 건 매우 결례가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수요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이걸 방송을 했어요. 네. 거의 생중계처럼 방송을 네, 했었습니다. 예. 아 판결할 때. 네, 네. 그래서 네네. 유튜브 방송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서 무죄라고 전달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전교환 대표 눈물 흘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저기 눈물 흘리는 오창익 장면이 대표님 눈물 흘리고 화제가 됐어요. 여기 또 임세영 소장도 그래서 저만 눈물을 안 흘려서 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긴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심을 했고 마음 아파했던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다음 날 이건태 의원님이 어느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명쾌하다.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 2심 재판부 첫 재판할 때 이제 검찰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게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한 말은 아닌데 검찰이 해석을 통해서 도출한 공소 사실입니까? 니네들이 해석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 재판장이 이제 이번에 다 무죄로 나온 내용들입니다만 두 번째가 허위사실 공포죄는 후보자의 행위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현동 관련해서 두 개의 큰 문장 덩어리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후보자 행위가 뭡니까? 내용이 특정이 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일체 불이익한 처벌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선거법 기소도 여기 해당됩니까? 세 가지를 물어본 게 그냥 그대로 그 첫 재판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수요일 날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재판부는 충분히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이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만 충실한
68페이지인가 68쪽인가 되는 내용들을 네. 가지고 적어도 이건 대법원에 올라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의 판단을 3명의 부장판사들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에게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판결문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법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판사들 하는 거 보면서.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런 정의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갈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또 이 판결을 통해서 2차적으로 검찰은 반드시 해체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일은 접고 아까 말씀드린 내란 진압, 화마 진압으로 가는 것 그런 중요한 전환적 계기가 수요일 날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명쾌하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그 검찰에서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아닌 즉시 포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쵸. 즉시 그런데 포기했죠. 이재명 증거권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를 했어요. 네. 그때 즉시 항고도 자기들의 권한이자 의무인데 네.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이건 지금 뭐 불과 몇 시간 지났다고 그냥 즉시 상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황당하다, 뭐 전혀 예상 밖이다, 뭐 심지어 특정 재판관 법관들의 뭐 출신 지역까지를 거론하면서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게 판결 선고 끝난 지 2시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판결문도 다 읽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상고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면서 이 2심 당연한 무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뿌리 나가지고 상고 방침을 밝힌 거 보면 지금의 윤석열 검찰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상실한 그렇죠. 한마디로 정권의 앞잡이로 추락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걸 자백한 꼴입니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해놓으면 또 이걸 믿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국론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이걸 치유하는데 너무 많은 국력이 소모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 보수 유튜버들 중심으로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법원으로 이제 검찰이 즉시 상고하면서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여차저차해서 대법에서 따져서 뭐가 잘못되면 파기 환송이라고 하잖아요. 네,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파기 자판기도 아니고 파기 자판이다 하면서 막 그 일방적으로 어떤 뭔가를 목표를 갖고 빌딩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파기 자판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면서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올리고 있죠 지금. 보통은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문제가 됐었던 게 A 발언을 했냐 B 발언을 했냐 이거기 때문에 사실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A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허위가 아니다. 그래서 법률심에 가서 별로 다툴 일이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무죄가 확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설령 문제가 생겨서 유죄 취지라 할지라도 유죄 취지로 보통 환송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환송이 돼서 다시 그 취지로 재판을 해라라고 하면 633의 원칙이 그대로 정해지더라도 3개월 더 있다가 내려와서 3개월 더 있다가 적어도 6개월 더 있어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파기 환송이 파기 된다 환송이 할지라도. 된다 할지라도. 네. 그런데 지금 극우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쪽에서 바로 대법원에서 바로 이거는 유죄니까 유죄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직권으로 이제 파기 자판 뭐 하면서 전원 회의체, 전원 합의체 회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자기들끼리 북치고 깽가리치고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는 걸로 압니다만은 네. 그런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전원 합의체를 대법원장 직권으로 하려면 사실상 대법원의 구성원을 완벽히 다 어떤 한 세력이 장악했다. 뭐 이 정도 돼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는 주장들입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거의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안 쓰는 방법이고 지금 대법원의 한 부가 4명의 대법관으로 예. 이루어졌거든요. 이분들이 이걸 그렇게 이 4분이 의사 일치가 돼야만이 또 전원 그런 이상한 판결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2심 판결에 쓰였던 법리들이 갑자기 2심의 이 재판부가 동원한 법리가 아니라 네.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그간 수많은 판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 판례의 주류적인 입장이에요. 네. 이 케이스만 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다 해왔어요. 그렇죠. 우리 사안에만 특별한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계속해서 써왔던 그런 법리 판단들, 그런 사실 인정들, 그것에 의하면 당연히 2심 판결처럼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심이 끝났을 때, 그래서 1심에 대해서 무죄라고 다들 생각했고 우리 네. 변호인들은 걱정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 판결을 받고는 변호인들이 정말 황당했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김기현 대표나 저쪽에 국회의원들이 뭐 이게 변호인 의견서 같다고 그러는데 네. 그 변호인 의견서가 다른 게 아니고 대법원 판례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왜 이 판례를 적용하지 않느냐. 네. 이 판례를 적용하면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판결인데 저쪽에서 워낙 강하게 1심 판결이 당연하고 2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이 자기 지지자들 국민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네. 겁니다. 우리가 그 착시가 드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1심이 잘못된 거고 황당한 거고 그렇죠. 2심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든 것인데 거꾸로 그들이 하도 1심을 뭐 막 박수치고 막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착시가 된 것 같은데 수치로 보니까요.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뭐 이런 거에서 200건이 넘는 중에 딱 4건만 뭐 파기환송이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라고 하는 건 대법관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들이 예를 들면 다시 거부를 하면서 부정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법원 스스로가 자기 판례를 부정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면 제가 볼 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존재에 존립할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원의 판례를 존중하지 않는 대법관들이 존재하면서 소위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그런 것들 갖다가 잣대를 들이대서 자기 자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에게 사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보수 패널들 보면 맨날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심을 봐라. 아니 이런 일로 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리는 게 사례가 있는 왜 이건 비판을 안 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은 2심을 문제 제기하냐. 당신들은 맨날 편리한 것만 얘기한다. 권성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승복해라. 그래놓고 그 그랬다가? 다음날 야 이거 문제가 많잖아. 우리 법 연구회 아니야? 자기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 때문에 뭐 우리 법 연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 재판을 해서 자기를 무죄를 주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판결을 한 것이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재명 앞에서 무죄를 주면 대단히 문제가 많은 판결을 한 것이고 이런 식의 잣대를 가지고 본인도 검사 출신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면 헌법 앞에 자기가 맹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헌법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소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다 존중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사상 건건이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사람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우리 국민한테 불행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때 그 판사가 진짜 이념적 잣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죄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진짜. 네, 이렇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화마로 인해서 신음에 빠져 있는 화재 현장, 그 참사 현장으로 이재명 대표는 달려갔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 촬영 다 하셨으면은 지금 내 창고 불 타고 있는데 불 좀 불어 가자. 여기 봐라. 불 좀 불어 가자. 지금도 불 타고 있다. 불 불어 가자. 자, 다 정리되거든 합시다. 자, 다 됐어요? 불 타고 있다. 내 창고 안에. 3일째 타고 있다. 네. 3일째 불 타고 있다. 3일째. 사진 찍고 불 좀 불어 가자. 네, 이렇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아마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가 이런 때 이제 급하게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하기 위해서 가신 것 같은데 예. 저런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저 현장에 같이 계셨습니까? 아니,
저는 저 현장에 가지 않았는데요. 저게 참 서글픈 현실이죠. 이재명 대표만큼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정치해온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힘당과 극우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 시켰죠. 네. 그러니까 서민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이 국민들한테 아직 잘 안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제 현장에서 막 기자회견 그만하고 불 끄러 가자 이제 이런 약간의 불만성 발언들을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실상을 알았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끌어안고 할 뿐인데 네. 저게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네. 그간에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를 악마 만든 거죠. 지금 기소된 모든 사건이 이번에 무죄난 사건 또 이중교사 무죄난 사건처럼 실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저는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실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억지 기소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잘못을 검찰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미지까지 이렇게 네. 국민들까지 어떤 이미지가 안 좋게 돼서 악마화되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이제 저런 현장에서 일까지 생기는 예, 거죠. 그 성남시장 시절에 본인이 일공단을 공원화 시켜주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게 최종적으로 2,760억인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성남시에서 어떻게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어느 시장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네. 의지도 없고. 그런데 성남에는 분당이라는 잘 사는 동네하고 수정구, 중원구 구도심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볼 때 구도심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거긴데 그때 90년대 초반에 일공단이 빠져나가고 비어 있어서 직사각형 되면 반듯해요. 네.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줬다고 공약을 합니다. 근데 그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장동 개발이 되니까 대장동에 개발하려고 하는 민간업자는 여기 공원화 사업을 무조건 옵션으로 물어라 네. 해가지고 결합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결합 개발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2,700억 정도의 돈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멋들어진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청계천 사업하는 그 비용을 한번 내 나름대로 계산해봤더니 이 정도 비슷해요. 네. 그러면 이명박 그 시장은 광역 최고의 큰 광역 단체장이고 여기는 조그만 기초 단체장인데 거기 비슷한 사업을 해가지고 서민과 서민들이 사는 그 구도심의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을 해줬어요. 이걸 우리 서민들이 알면 이재명 대표를 나는 다시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많은 그 어제 그제 무죄를 기화로 해서 더 많은 재평가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화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위험스러운 작년 초에 1월 달에 있었던 위험한 장면처럼 또 위험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소리는 안 나오고 영상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보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그 청도 영천 청도 지역위원장님 한번 직접 전화로 제가 연결드려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정말 왜냐하면 작년에 이지은 위원장님 뭐 경찰 출신이니까 잘 아시지만 부산에서 정말 아주 큰일 날 뻔했었죠. 일촉즉발 정말 네, 위험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중이 있는 데서 갑자기 그렇죠. 그렇게 지지자를 되면서. 가장해서 달려들었었죠. 근데 지금 저 장면도 저게 외투니까 저 정도 다행이지 만약에 저게 흉기였으면 무슨-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그래서 우리 겁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영수입니다. 네, 이영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스픽스입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제 그 현장에서 영양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순간이 있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부산에서 아주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랬는데 어제 또 갑자기 다중이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서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많이 당혹했는데요. 그 상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놀라서 우리 그 국민들께 이제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제 영양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저희들이 역량이 그 언론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이제 부각돼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 어제 영양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네. 영양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오신 거에 대해 축하도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무죄 판결에 대한 참 감사하다고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도 드리고 또 박수까지 여러 군데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근데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적십자 회원들을 이제 그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가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산불 피해자 주민이 우발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옆에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놀랐을 거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더 긴장감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대표님이 있는 상설 고용하는 사설 경호원이 있고 또 경찰에서도 와서 이제 경호를 했는데 이게 서로 역할 분담이나 더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님 지금 경찰 출신 이지은 위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스피커폰이니까 한번 이지은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한번 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 현장에서 아마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기 경호관들이 있었는데 약간 경호가 허술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은 경호관과 이제 대표님 사이의 거리가 1m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훨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좌측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로 많은 이제 유튜버들도 많고 사진 기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경호관들 좀 비켜 잘 안 보여 막 이런 상황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지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좀 보완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한편으로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다 그 피해 주민들을 만나러 오다 보니 네. 밀접 경호를 하지 못한 과정은 좀 있었는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이후에 이제 그 더 세밀하게 경호 수칙이라든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상황에서도 저분 말고도 그냥 이렇게 가까이 와서 악수하고 이런 분들이 계셨었던 거네요.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좀 속상한 게 마치 이제 대표님이 오신 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권성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악수하고 반갑게 맞아주고 이재명 대표님한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마치 욕한 것처럼만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사실 전혀 달랐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제 대표님이 오신 거 무죄 판결 받자마자 내려오신 거에 대해서 안동에서부터 고맙다, 축하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곳곳에 대표님한테 악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틀 동안 내내 벌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경호 측에서도, 특히나 영양 주민들 속에서 이제 대표님의 고향이 안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표님 고향 마을이 안동, 봉화, 영양이 만나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다, 이재명은 또 영양 사람이다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워낙 사실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그 옷으로 이렇게 가해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대표가 급히 신변 보호를 위해서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 사건이 우발적이 있었고 이제 끝나자마자 대표님이 적십자 회원들 일일이 악수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나누고 차량을 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주민들이 악수하고 또 사진 요청을 해서 한참 동안 있다가 가셨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사실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예. 그러면 불특정 다수가 그냥 대표님한테 그냥 다 가서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분위기였네요. 예. 그게 너무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그게 또 이제 보도처럼 막 욕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무 이제 반기고 고맙고 또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여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을 어제 이제 배웅해드리고 오늘 이제 기사를 보는데 전부 이제 그렇게만 이제 기사가 나와서 사실 경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중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현장 분위기 좀 다른 건 있었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고 얼마나 가슴 졸이셨을까 저 상황에 서주 아이스바님께서 글 주셨는데요. 하여튼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화마에 지역 주민들 많이 피해가 크실 텐데 잘 위로 격려 그리고 많은 도움의 손길들로 함께 하도록 같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계시거든요. 지금 격려 주시네요. 예, 위원장님 이건태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현장 상황에서 또 지금 영상 보면서 의연하게 이렇게 대표께서 뭐 갑자기 그 돌발 상황인데도 손으로 이렇게 막는 정도로 의연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아,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저는 걱정되는데요. 왜냐하면 네. 저는 저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경호원들이 조금 그 자세가 안일해서 내지는 조금 이제 잘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면 이제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만 하면 되는데 그냥 불특정 다수가 그냥 대표님한테 접근하는 거를 허용을 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좀 경호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애매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민 접촉을 안 할 수 없는 현실이고, 네, 네, 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계신데요. 현장 상황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 실제로 예정이 없던 군수와 간담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또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는 저기까지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란 우두머리 저들 같으면 카이스트에서 봤잖아요. 이틀막에 또 강성 의원인가요? 의원님 이렇게 들어 날르고 하는 네, 것까지 네.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확실히 대비된다라는 장면을 함께 보셨고 지금 상황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화마 현장에서 같이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온 국민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헌재 판결, 헌재 결정 선고일이 오늘도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로는 오늘도 기일 지정을 안 할 거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방송에서 보셨을 겁니다. 또 많은 댓글들, 소위 찌라시 글에서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마지막 그 전 단계에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임기 연장을 해야 된다. 이 부분 많이 어제 그제 이렇게 돌았는데 박사님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를 갖다 무산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5명이겠죠. 5명을 탄핵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저도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해서 좀 퇴임하게 되는 이분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것도 안 된다면 아예 그냥 국무회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자체를 갖다가 무력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결정을 못하고 국무회의도 아무런 결정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자. 이걸 통해서 윤석열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은 방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이 얘기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완전히 헌정 체제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신뢰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회가 그런 권능들을 가져오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이건 좀 고민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아마 플랜 B, C로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될 사항들이 아니고요. 그건 실행돼야 될 문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오히려 극단적인 국론이 분열되게 되고 제가 볼 때 국론 분열이라는 게 반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흉흉하게 되고 합리적인 대안들이나 사회적 압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보니까 막 봤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네.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제가 볼 때 영화 같은 내용들이 네, 돌아다니는 진짜 영화 같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8대0의 어떤 만장일치를 합의하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구나라고 그나마 선의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난 주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말미에 오면서부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6대2 뭐 5대3 아니냐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두 가지 상태,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네. 아니면 헌재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교착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얘기 네. 논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건 네, 얘기할 게 아닌 상황이기 사실은 때문에. 얘기할수록 네, 네. 그들이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게 또 있는 거죠, 상대가. 예, 그래서 예. 이건 깊게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왜 헌재가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하는가에 네. 대해서는 적어도 이것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건 제가 볼 때 여론이고 민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제 이건태 의원님 같이 이렇게 네. 정당이나 국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플랜 B, C, D, E, F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순간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힘의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 많은 국민들도 이제 다 진짜 헌법적 법률적 지식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서 디데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 질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불호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점점 이상한데 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인 이런 조치까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왔습니다. 혹시 당내 논의나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이 전혀 워낙 보완이 돼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의원님처럼 법조인 출신 분들도 그게 잘 안 됩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금.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벌써 한참 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장 그래도 저희 네. 기대에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저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굉장히 위중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굳이 이제 정치적으로 따져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듯이 이재명 대표님의 2심 선고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2심이 끝났으니까 네. 적어도 오늘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선고기를 고지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오늘 또 그런 기색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체크한 걸로는 오늘도 안 하는 쪽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안 보이면 네. 4월 18일이면 헌법재판관 두 분이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이거 정말 극단적인 사항이 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적어도 국회는 극단적인 사항을 대비하는 절차에 돌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매우 기민하고 민첩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얘기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숫자를 지금 저 실시간 구독하시는 숫자를 보면 압니다. 뒤로 가면 약간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헌재 얘기가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네, 있는 것 다 같아요. 관심이 사실은 이 헌재 부분에 집중돼 있다는 걸 저희도 똑같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쭉 이제 오늘 밭글이 아주 네. 난무를 했습니다. 네, 오전에 네. 저 벌써 한 10가지 이상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정말 폭발하는 민심을 대변해주는 밭글들이 많아요. 네. 극단적인 수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이유의 밭글도 많은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플랜 B라고 하는 게 뭐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플랜 B라고 하는 게 국무위원을 일정 수 이상 탄핵을 하면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을 다 통과시키자. 임기 연장, 네, 이 저 임기 자- 두 연장. 분에 대해서 이제 네. 끝나면 안 되니까 연장하는 거. 뭐 마흔역, 자동 임명 이런 거 네. 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요술방망이처럼 이것만 하면 돼,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플랜 B도 없는 건가요, 저희는? 플랜 앉아서 B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플랜 B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을 할 건데, 왜냐하면 국무위원을 일정 수 이상 탄핵을 하면
차관이 대리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평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의사 정족수는 되나 의결 정족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의결을 할 필요가 그 없습니다. 거부권은 의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해서 설령 부결됐어도 대통령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열기만 들어서 하면 탄핵을 됩니다. 시켰어요. 그러면은 권한 대행은 지금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관이 권한 대행을 하는 거죠.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네. 참석을 하되 평결은 약간 못하지만 하여튼 논란의 여지는 논란의 있겠네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 거부권 잘못됐어라고 저쪽에서는 거부권 행사할 거고 니네 거부권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네 공표해. 공표 안 할 거고 그럼 국회의장이 공표를 해야 되는데 공표를 할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한다 하더라도 이 집행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할 것인가가 또 두 번째 문제고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근데 될 그 것이다. 부분은 하여튼 저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권한대행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에 대한 게 있고 순서는 이제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네, 이건 네. 권한대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직무대행들 네. 권한이 아닌 직무대행 예를 네. 들어서 장관을 차관이 대행한다 이런 부분은 헌법에는 없어요. 근거 자체가. 이게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령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참가 그 운영 규정에 보면 국무회의 운영 규정에 보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나 평결은 하지 못한다. 이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그러면 불분한 저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플랜 플랜 B를? C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C는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아, 생각은 네네. 들지만 마음속에 어쨌든 저는 밥글에 있는 내용. 네, 네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법대로 순리대로 헌법대로 12월 달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됐다면 저는 탄핵이 2월 달에 끝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끝까지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4월 18일까지 지연을 시켜서 2명의 임기를 종료시키고 대통령 몫을 임명을 한다. 이거는 결론을 뒤바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바꿔놓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거기서 얘기하는 뭐 헌법재판관을 탄핵한다든지 왜냐하면 이런 헌법재판소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일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뭐 플랜 C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본물 터지듯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박사님, 오늘 아까 이제 오전부터 쭉 돌아 있는 밥글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날짜별로 적시가 돼 있고 월요일 날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된다. 전원 탄핵에 대한 거를 왜냐하면 이제 본회의 절차가 있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리는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15일 플러스 5일 이런 이제 각종 그 공표에 대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그 프레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시면 김어준 그 저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며칠 월요일 날 전부터 되지 그렇게 않으면 안 있었습니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좀 저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 내부 흐름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좀 추정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추정은 네. 뭐냐면 적어도 이 정도 내란 사태가 벌어졌으면 헌재 재판관이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용을 반대하는 세력의 힘이 작동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저희는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인용하라는 건데 그 국민의 여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작전이 먹히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제인 거고 두 번째는 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수요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무죄가 됨으로써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수단이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라면 저기는 아마 최후의 발악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선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공격들을 미리 막아내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네. 뒷북마치게 되면 깨지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 날 정도를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서 계속 좀 공세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저쪽이 어떤 대열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방식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그걸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이니까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빨리 함으로써 대중이 내란을 진압하는 세력들이 매우 발빠르게 이들을 진압해 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대중은 네.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매우
그 어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의원님 그 어제부터 5대3 뭐 S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했죠. 뭐 예. 사실상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네. 보도를 보니까 뭐 출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에 급격히 불안감들도 늘으셨고 또 거꾸로 그 보도를 왜 했는가를 그 배경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일종의 군부를 떼면서 판을 둘러엎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임기단축 개헌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좀 더 길게 가지고 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솟아날 구멍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해석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5대3 뭐 이런 부분은 당내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현재 정보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네.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요. 5대3 그 보도도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판단을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네. 오늘을 기점으로 저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 그 행동이 뭘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하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지금 비슷하게 컨센서스가 모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액션 마녀님께서 헌재 멱살을 잡으세요. 카미요라님께서 정계선 재판관이 SOS 친 거잖아. 어린 왕자님께서 그냥 선제적으로 행동해라. 이처럼 굉장히 많은 그 우리 민주 시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에 대한 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저 이제 곧 끝나야 될 것 같아서 이 네.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도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국무회의 무력화 또 헌법재판소 무력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한데 이 기관들 다 헌법 기관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폭력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소요행위와 결합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어서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죠.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북에 뭐까지 맞습니다. 보내서 외환도 유치하려고 네, 했던 네.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절대 낚이면 안 됩니다. 낚이면 안 네.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안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절대 어떤 소요 행위와 엮여서는 안 된다. 경찰 빌미를 주는 출신이시라서 겁니다. 비상계엄까지는 네, 아니어도 예를 들어 경비계엄에 경비계엄을 준하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거를 저들이 획책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하고도 남죠. 네, 항상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조치를 했던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모습을 온 국민들이 똑똑히 봤기 때문에 자,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언제 헌재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사님? 예측이라도 가슴 답답하지만. 예, 뭐 저는 적어도 헌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신뢰했던 바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헌재라도 지켜줬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정의에 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선고를 내리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모여 사회적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일단 우리 사회적인 어떤 압력, 그다음 민심이 뭔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회 또는 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우리가 모이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행위들을 이제 서서히 좀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우리 맨날 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좀 민심의 파도들을 만들어내고 좀 그런 힘이 있다면 굳이 저희가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심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방향들을 다음 주에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뭐 마무리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는 폭력 행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뭐 군과 경찰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면 빌미를 주고 네. 완전히 판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에서 국회 역할을 하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법률 대변인으로서 또 초선 의원들도 여러 가지 단위의 모임들이 있으니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매우 이중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국회가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화면에 후원의 계좌가 있었습니다. 당 법률 대변인으로서 또 이재명 대표 지금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우리 이건태 의원님 좋은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신협 131-02-251-063 이건태 후원회로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가 없기 때문에 광고 대신 우리 이건태 의원님 후원을 꼭 당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5대3 근거가 없습니다. 8대0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막연한 희망회로요. 희망회로를 돌렸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 중에 저도 아주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솔직히 더 가슴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 소위 휴민트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보도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대해서는 1도 의심이 없습니다. 날짜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셨고 한 주 한 주 정말 갈 때마다 피가 말랐지만 다음 주 필히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서를 주장하는 분들 나름 그들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막아내고 다음 주 마지막 한 가지 조그만 단초 팁이 되는 거를 말씀드리면 박근혜 탄핵 선고를 할 때 평의가 오후 2시에 했던 것이 오후 3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헌재가 2시에 했던 거를 3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희망으로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희망을 담아서 당장 탄핵하고 제가 외치면 파면으로 파면. 같이 네.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탄핵! 파면!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